예산안이 강행 처리된 것을 두고 한국당은 최악의 밀실 담합 예산 폭거라며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신속 처리 안건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연결의 정치권 상황 알아봅니다. 우리들 병원 이상호 회장의 1,400억 특혜 대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사업가 신혜선 씨가 여권과 금융권의 무리한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모 총경 등이 나서서 도와주겠다고 했으나 결국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소속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일부 부동산 재산이 3년 사이 40% 늘어난 것으로 경실련이 집계했습니다.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을 믿고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들었던 이들이 대출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현주소 보도합니다. 겨울을 맞아 우리나라를 찾은 철새 까마귀로 도심은 몸살을 앓지만 다른 지역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극과 극의 대접을 받는 이유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젯밤 내년 예산안이 기습적으로 통과된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연말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말 이른바 친문 3대 농단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준비하는 동시에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도 필사적으로 맡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농성에 나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7시쯤부터 이곳 본회의장 앞에 모인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의원 30여 명은 이렇게 2시간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좌파 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현장엔 나를 밟고 가라는 현수막이 깔렸습니다. 어젯밤 예산안 기습 처리에 허를 찔린 한국당은 간밤을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며 보냈습니다. 예산안 통과 강행은 혈세를 뿌려댄 밀실 담합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무기한 철야 농성을 시작한 겁니다. 오는 토요일엔 서울 광화문에서 친문 3대 게이트 국정농단 규탄 대회를 열고 장외투쟁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나 무더기 수정안 제시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필리버스터는 각 회기 종료와 함께 종결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쪼개기 임시국회로 대응할 경우 패스트트랙 안건의 국회 처리는 시간 문제입니다. 무더기 수정안 제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 일각에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률을 최대한 낮추고 공수처의 기소권을 일부 제한하는 선에서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 한국당을 빼고 예산안 처리를 밀어붙인 민주당은 4+1 공조를 통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도할 것에 대비해서 임시국회를 짧게 그리고 여러 번 개최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보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는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책임을 한국당에 돌렸습니다. 수정안을 토론 후에 내놓고 제안 설명을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목불인견이라고 합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당의 반발을 감안해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로 예정했던 본회의는 취소했지만 모레 본회의를 다시 열고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할 방침입니다. 우리는 오직 검찰 개혁과 선거 개혁의 길로 또박 직진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할 걸 감안해 이번 임시국회 회기를 17일까지로 제한하고 그 직후 다시 임시국회를 여는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진 안건은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한다는 규정을 이용한 겁니다. 다만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민주당은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을 기준으로 비례의석 25석에 대해서만 50% 연동률을 적용하자는 입장인데 정의당은 50석 전부에 적용하자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어젯밤 예산안이 처리된 과정을 돌아보겠습니다.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갑자기 예산안을 상정해 한국당으로선 허가 찔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당은 평소 협치를 강조해온 문희상 의장이 아들에게 지역구 공천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든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혜영 기자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야 협상 결과를 기다리다 허를 찔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까지 나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달랬지만 내가 토론 정도의 선포를 했다고. 할 수 없어. 이해하라고, 이해. 자, 부총리 답변하세요. 의장님 이게 뭐예요? 부총리 답변하세요.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아들 공천을 외쳤습니다. 문 의장 아들이 문 의장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점을 꼬집은 겁니다. 문 의장은 몸이 안 좋다며 주승용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겼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비열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장이나 하는 사람이 정당하지 못하게,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의장 맞습니까? 문 의장은 그동안 협치를 강조해왔지만 제1야당의 참여 없이 예산안을 처리해 중립성 논란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어제 국회가 여당 주도로 내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걸 두고 한국당은 세금 도둑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처리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보통 예산안은요,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를 해서 상정을 하고 이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는 게 관례였죠. 예. 자, 물론 그 과정에서 예산 삭감이냐 증액이냐를 놓고 정쟁을 벌이긴 하지만 저 틀을 크게 벗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이 교섭단체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정당들과 머릿수만 맞춰서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자, 특히 4+1 협상과 과정을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 등 철저하게 비공개로 남긴 부분도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뭐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제1야당을 배제하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국당을 제쳐놓고 합의 수정안을 통과시킨 전례가 있지만 당시 국민의당은 교섭단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시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거친다는 기존의 관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한국당은 예산안이 부수 법안보다 먼저 처리된 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산안이 이 예산 부수 법안을 통과 안 하고 예산안부터 통과를 시킨다는 것은요. 이 수입이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쓸 돈부터 정해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불법은 아닙니다. 이 예산 부수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 곳은 상임위만이고요. 이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자, 다만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이 예산 부수 법안을 예산안보다 먼저 처리를 해왔고 이는 문희상 국회의장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 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문제가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예산이 생겼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어제 통과된 예산 중에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안 2조 725억 원이 있었는데요. 자, 어제 민주당과 4+1 협의체가 다른 부수 법안들을 통과시키다가 한국당의 거센 반발 때문에 이 예산안의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산의 근거가 되는 부수 법안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이 현재 2조 725억 원의 예산은 불법적인 상태입니다. 워낙 급하게 예산안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정당 실력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뭐 이 와중에서도 여전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올해도 이 깜깜이 예산 속에서도 이런 현상은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부안보다 5억 원을 더 증액을 했고요. 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3억 원의 예산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30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자, 예산을 만드는 예결위원들 이 지역 예산 확보에도 성공을 했는데요.
한국당 김재현 의원은 정부안에 비해서 지역 관련 예산안을 100억 원 넘게 늘리는가 하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 역시 정부안에 없던 예산을 추가 및 증액해서 52억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예,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비판해도 정작 당사자들은 뭐 더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죠. 맞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재정난에 시달리던 우리들 병원의 이상호 원장이 지난 2012년 금융권으로부터 이 1,400억 원대의 거액 대출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3년 전 받은 다른 은행의 대출 연대 보증인에서 이 원장의 이름이 빠졌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오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신혜선 씨는 당시 이 원장과 함께 연대 보증을 썼던 사업가인데 이 원장이 연대 보증인에서 빠지면서 자신이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또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이 원장이 거액 대출을 받은 배경에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버닝썬 사건으로 유명해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윤모 총경이 또 등장합니다. 현 정부의 주요 의혹마다 빠지지 않는 윤 총경은 과연 어떤 역할을 했던 것일까요?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사업가 신혜선 씨. 의혹의 핵심은 친문 인사로 꼽히는 이상호 우리들 병원장이 2012년 9월 산업은행으로부터 1,400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은행권으로부터 사문서 위조 등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천주교계의 인사이기도 한 신 씨는 이 원장의 전처와 레스토랑 사업 등을 함께하며 여권 인사로부터 윤 총경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 총경은 2017년 8월 신 씨의 서울 청담동 레스토랑 빌딩이 경매에 넘어가자 불안해하는 신 씨와 전화 통화를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윤 총경은 홀딩하라고 해놨다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윤 총경이 당시 신 씨와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며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양정철이라든가 윤 의원한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분들이 우물쭈물하고 잘 모르겠다는 좀 이렇게 피하는지. 신 씨는 2013년 대선 이후 문재인 당시 국회의원과 천주교 주교와의 만남을 주선한 자리에서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우리들 병원 대출 의혹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등장합니다. 의혹을 증언한 신혜선 씨가 과거 양 원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공개했는데 신 씨가 도움을 요청하자 양 원장은 곧 금감 원장 인사가 나니까 그 뒤에 살펴보는 게 어떠냐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가 뭘 뜻하는지 유병수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하겠습니다. 2017년 8월 신혜선 씨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신 씨는 양 원장에게 그동안 조심스러워서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말씀드리겠다면서 우리들 병원 대출 소송과 관련해 사건 내용을 정리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신 씨는 또 소송과 관련된 시중은행 모 행장과 모 지점장 등의 이름까지 거론했는데 실세들, 인수위, 비호라는 단어들도 등장합니다. 주목되는 부분은 양 원장이 신 씨에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고 며칠 뒤 곧 금감원장 인사가 나니까 그 후에 살펴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라고 답한 점입니다. 실제 양 원장이 언급한 대로 메신저 대화 19일 만에 하나금융지주 사장 출신 최흥식 씨가 금감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 측근 비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왼팔 오른팔이 범하고 있는 이런 불법 게이트를 어떻게 대통령이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앞서 양 원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출 관련해 경찰과 금융기관에 얘기해 줄 수 있냐고 하길래 야멸차게 할 수가 없어서 부탁은 하겠다고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업가 신혜선 씨의 대출 갈아타기를 주선하기 위해서 은행 관계자를 소개하고 천경덕 현 청와대 행정관과 상의하라고 조언하는 내용의 SNS 대화가 또 공개됐습니다. 신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당 정태욱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사업가 신혜선 씨와 민주당 정재호 의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신 씨가 모 은행 간부와 약속이 됐다며 조언을 부탁합니다. 정 의원은 갈아탈 대책을 논의하라고 말합니다. 신 씨는 은행뿐 아니라 우리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천 변호사가 전화 드릴 것이라며 연락처를 전달합니다. 천 변호사는 당시 정재호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천경득 현 청와대 행정관입니다. 정 의원은 신 씨에게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을 연결시켜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와의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려 정 의원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예, 저희는 얼마 전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이 청와대로부터 감찰을 받기 시작하자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에게 연락해서 무마를 시도한 정황을 검찰이 파악했다고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 전 부시장이 연락을 취한 사람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그리고 천경덕 청와대 행정관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개 정부 부처의 국장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왜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섰는지 검찰이 오늘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해서 그 배경을 캐물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속되기 전 감찰 중단 구명로비 의혹에 묵묵부답이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네, 감찰 무마 부탁하신 윗선이 누굽니까? 하지만 구속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 무마와 관련된 진술을 일부 했고 그에 따라 관련자들은 잇따라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이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 행정관 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건 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감찰 중단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부탁을 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이 감찰 중단 의견을 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구명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감찰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뒤 조금 전인 오후 8시쯤 귀가했습니다. 진술 내용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검찰이 최근 일부 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으로 제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료를 돌렸습니다. 이를 두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입법 로비를 좌시할 수 없다며 발끈했다고 하는데 서주민 기자가 검찰이 돌렸다는 그 설명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검찰이 최근 일부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7쪽짜리 문서입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을 설명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부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경찰이 검찰 지휘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라는 문구를 없애 경찰이 검찰의 통제를 무조건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제한하는 내용과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에 임박해 경찰이 송치할 경우 오류를 시정하기 어렵고 축소 과잉 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야당 의원들을 통해 사실상 입법 로비를 하면서 검찰 개혁 법안을 흔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실명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저는 굉장히 단호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여당과 공조 중인 군소정당 의원들에게 수정 법안 발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국회에 이미 제출했던 의견서를 요약한 자료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예, 지난 3년 동안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평균 40%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값이 10억 원 이상 뛴 참모들도 6명이나 됐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부동산 대책을 총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집값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건축 공사 중인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 김수현 전 청와대 실장이 보유 신고를 냈던 주택형의 시세는 2017년 1월 9억 원 선. 현재는 19억 4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청와대 참모 가운데 상승률 1위입니다.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로 꼽힙니다. 상승액 1위는 주현 중소벤처 비서관입니다.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1채, 상가 등의 부동산 시세가 3년 사이 13억 8천만 원이나 늘었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재산 공개 대상인 1급 이상 전현직 청와대 공직자 65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들의 부동산 가치는 3년 동안 평균 40%, 액수로는 평균 3억 2천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 강남에 살 필요 없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불렀던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잠실 아파트는 시세가 10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한다고 해놓고 결국 불로소득만 키운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 정책을 펴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균 3억 원 증가는 얼토당토 않다며 소수를 일반화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대폭 강화된 총선 공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자녀나 친인척이 연루된 입시 채용 비리를 이른바 조국형 범죄로 분류해 공천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공천 배제 기준 유지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새로운 공천 배제 기준으로 강조한 키워드는 이른바 조국형 비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가 입시와 채용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자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들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것입니다. 여기에 병역 비리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까지 배제 대상이 되고 원정 출산 관련자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권력형 비리나 부정청탁, 상습 체납에 연루된 자도 공천에서 배제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2003년 이후 3회 이상 적발된 자, 뺑소니 무면허 운전을 한 자도 공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도 성 관련 범죄나 성차별적 언행으로 무리를 빚은 경우에도 공천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근 총선기획단이 현역 3분의 1 이상을 컷오프하기로 한 데 이어 공천 배제 기준도 확대하면서 현역 의원 물갈이 비율이 50%를 넘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근무 시간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측이 생산 공장에서의 와이파이 사용을 제한했다가 노조원의 반발에 결국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얘긴데요. 일부 노조원들조차 부끄럽다는 의견입니다. 르노 삼성 노조는 6개월 만에 또다시 파업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르노 삼성 노조가 다시 파업 깃발을 올렸습니다. 어제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66.2%가 파업에 동의했습니다. 르노 삼성 노조는 지난해 10월부터 사상 최장 파업을 벌인 뒤 지난 6월에야 임단협을 타결했습니다. 하지만 무분규 사업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면서 작성한 노사 상생 선언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공장이 멈출 판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 원 인상 등을 요구합니다. 사측은 실적 부진으로 임금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했고 수익도 떨어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가장 단기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인력 조정이고. 현대차 노조는 다른 이유로 사측과 대립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회사가 근무 시간에는 와이파이 접속을 제한하겠다고 하자 이에 반발해 특근 거부를 선언한 겁니다. 작업 도중 유튜브 등을 시청하거나 모바일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과 품질에 해가 되고 있다는 게 사측의 설명. 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체 협약과 노사 합의를 깼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사측이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노조 안팎에서는 와이파이 제한에 반발해 특근 거부까지 하는 건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주 52시간제 근무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시행을 사실상 1년 미루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는 헌법 소원을 내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제를 지키는지 단속하기보다 1년간 계도하기로 한 건 탄력근로 확대 입법 지연과 준비 부족 때문입니다. 단순히 처벌이나 단속이 유예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법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기업에 준비 시간을 좀 더 주는 것입니다. 1년은 대기업에 부여했던 9개월보다 긴데 이는 원하청 구조로 업무량을 통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근로자 진정이 있어도 6개월간은 처벌하지 않고 자율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난 시에만 허용하는 특별 연장 근로 사유에 안전, 설비 고장, 리콜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연구 개발 등을 추가했고 대기업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업은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를 써내도록 했습니다. 노동계는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12월 21일 바로 이곳 광화문에서 시행이 결의되를 소박한 꿈을 산산조각 내는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포기 선언이다. 기업들은 환영하면서도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에서는 계도기간을 조금 더 부여해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노사 간 입장차가 명백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 탄력근로제 개선 등 보완입법 결과에 따라 대책 수위를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을 믿고 이 같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뛰어들었던 이들이 대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사업자 수익 요소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격이 60% 가까이 폭락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가격 하락의 원인 윤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류창고 지붕마다 태양광 패널이 붙어 있습니다. 시간당 200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올해 초 완공된 이 태양광 발전소는 한 달 평균 47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지만 지금은 한 달에 320만 원밖에 벌지 못합니다. 판매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발전소가 만든 친환경 전력 가격은 한전의 전력 구매 단가인 S&P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인 REC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REC는 1000kW의 전기를 생산한 대가로 받는 일종의 증권인데 한수원과 포스코에너지 등 대형 발전업체가 매입하는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S&P는 거의 변동이 없지만 이번 달 REC 평균가는 49,000원대로 1년 전 78,000원대의 6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산자부는 REC 공급이 많아져 가격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보조금 규모는 한정돼 있는데 태양광 사업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설명. 발전 기업 입장에서 REC는 탄소 배출권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정부 할당금 이상으로 매입에 나서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사업자들은 적정 수익을 보장해달라고 말합니다.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낮게 살려고 하고 파는 사람들은 이 REC를 받으면 3년밖에 못 갖고 있게 돼요. 투자금 회수는커녕 대출금을 갚기도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2억 3천 가지고 그냥 그렇게 저렇게 썼어요. 그 돈을 지금 계속 내고 있어요. 90 몇만 원씩 나가요, 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은 뭐 80 몇만 원 들어오고. 사업자들은 내년 초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 가운데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2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동업을 하다 생긴 다툼이 화근이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식당 안에서 손님들이 황급히 빠져나옵니다. 남성이 쫓아나오며 흉기로 위협합니다. 어제 저녁 6시 15분쯤 대전의 한 식당에서 58살 A씨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식당에 있던 업주 47살 여성 B씨가 숨지고 B씨의 남편과 고교생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A씨가 식당에 들어간 지 2분여 만입니다. A씨와 숨진 B씨 가족은 동업을 하며 평소 친분이 있었습니다. 연수가 같이 가고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와서 뭐 하면서 이제 의뢰 당한 거죠.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 가족은 최근 노래방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노래방 운영 과정에서 매출 정산 등의 문제로 다퉜고 A씨는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진술과 피의자 쪽 진술이 상이해서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을 현장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범행 5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계획범죄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승루입니다. 검찰이 진범 논란이 불거진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검찰이 뛰어드는 모양새가 되자 경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수원지검은 화성 8차 사건을 맡을 전담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특수부와 공안부 출신 검사 5명을 투입해 오늘부터 직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당시 경찰 간의 가혹행위나 국가수자료 조작 의혹을 확인해야 하지만 경찰이 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직접 조사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그 경찰 수사가 너무 좀 더디고 있다. 이런 이제 불법 과정이 확인되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이게 수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검찰은 부산 교도소에 있던 이춘재도 어제 수원구치소로 이감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이춘재를 이감한 것과 직접 조사 계획을 경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요구한 조사 기록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라 주지 못했다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과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검경이 일반 형사사건을 두고도 기싸움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TV조선은 며칠 전 성남시 의원의 성폭행 논란을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 직후 여성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내려다가 보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 국회의원의 부인이 규탄 성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인데요. 일부 여성단체는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책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성남시 여성단체 대표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입니다. 여성 감금 폭행과 성폭행 논란이 불거진 시의원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를 주도하던 단체 대표가 입장문 발표를 취소합니다. 이 여성단체에는 해당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의 부인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부인은 범죄자에게 공천을 했겠냐,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며 입장문 발표에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결국 닷새가 지난 뒤에서야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좀 키우지 않으려고 해요. 저희 회원이고. 일부 여성단체는 이에 대해 부끄럽고 속상하다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속상하고 부끄러웠어요. 여성을 감금 폭행에 피소된 A 성남시 의원은 지난 5일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까지 A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겨울이면 노을을 배경으로 군무를 선보이는 울산대 까마귀입니다. 이 도심 전선줄 위에 줄지어 앉아있는 이 또한 까마귀입니다. 이 겨울을 맞아서 우리나라에 다니러 온 같은 까마귀지만 도심의 터전을 잡으면은 골칫덩어리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왜 도심 출몰이 이어지는지 차순우 기자가 까마귀를 추적해봤습니다. 수확이 끝난 수원 외곽의 논. 까마귀가 가져앉아 부지런히 낙곡을 쫍니다. 저쪽에도 이제 많이 날아다니네요. 무엇에 놀랐는지 한꺼번에 날아올라 100여 미터 전선을 차지합니다. 시베리아에서 온 겨울철새 떼까마귀입니다. 까마귀는 해가 뜨면 뒤로 보시는 것처럼 도심 인근 논에서 먹이 활동을 한 뒤 해가 지면 시내로 날아가 휴식을 취합니다. 문제는 저녁 시간. 까마귀들이 밤을 보낸다는 시내를 찾아가 봤습니다.
해가 지자 번화가 전선과 가로 등에 까마귀가 가득 앉았습니다. 여기저기 떼지어 날고 시끄럽게 웁니다.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무섭다고 지금 우리 무서워서 이러잖아요. 전선 아래는 까마귀 배설물 천지. 주차된 차 지붕은 배설물이 뒤덮었고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세차해야죠. 시민들은 배설물을 피해 달립니다. 주위 사람들 맞는 걸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일부러 뛰어왔거든요. 맞을까봐.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비닐 위에도 이렇게 한 번씩 새똥 싸놓고 갈 때도 있고요. 이렇게 옷에 묻으면 이거 옷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쓰는 옷 되는 거죠, 저희. 민원이 거듭되자 지자체는 비상이 걸리고 레이저 장비로 쫓아보지만 곧 다시 돌아와 애를 먹입니다. 그 건물이나 뭐 날아가는 비행기나 이런 걸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긴 합니다. 비슷한 시간대 울산 시내 태화강 주변 하늘을 뒤덮은 떼까마귀 10여만 마리가 장관을 연출합니다. 때를 그냥 쥐어가지고 열어가지고 건물을 형성하면서 이런 날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장관입니다. 아침 저녁 펼쳐지는 까마귀 떼 군무에 지역 주민은 물론 외지 관광객까지 모여듭니다. 울산시는 까마귀를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체험 교육 중에 하나라서 저희는 계속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같은 철새 다른 대접.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떼까마귀 습성과 서로 다른 환경 때문. 까마귀는 밤이면 수리부엉이 등 천적을 피해 숲 등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수원 주변엔 숲이 부족해 천적 접근이 힘든 도심에서 밤을 지내고 울산 까마귀는 인근 대숲으로 향하는 겁니다. 밤에 포식자들한테 자기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밝은 데 나오거든요. 야행성하는 포식자들은 눈이 부시기 때문에 접근을 못합니다. 떼까마귀는 낙곡이나 해충을 먹는 익조입니다. 매년 11월이면 우리나라로 오는 떼까마귀는 약 20여만 마리로 추정됩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두 모습의 까마귀. 독특한 습성 때문에 두 도시 표정이 엇갈립니다. 현장 추적이었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향해 비핵화와 미사일 발사 중단 약속을 지키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동안 북한 문제를 상당히 낙관적으로 해석해오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연말쯤 ICBM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송무빈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의 공조를 강조하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We agreed on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s our joint objective. 그러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고 비핵화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하기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이딴 도발에 미국이 마련한 유엔 안보리 회의를 하루 앞두고 한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북한 비핵화 보장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상원도 가세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 소위원장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며 최대 압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은 북한이 약속을 깨고 연말에 ICBM을 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정의 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도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됐다 하는 명분을 걸어서 취소한 소리라고 봅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는 방일에 앞서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해 판문점에서 북측과 접촉을 모색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외교 성과를 보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모두 뺀 이른바 통편집을 해서 내보냈습니다. 북한은 갈수록 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데 아직 우리 정부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고 있죠.
전략적 인내인지 아니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식민지 약소국으로부터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올라선 기적의 나라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조선이다.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 푸틴 러시아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응우옌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소개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6월 판문점 회동 사진도 4장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판문점 회동에 동참했던 문재인 대통령 모습은 없습니다. 지난 남북 간 3차례 정상회담도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이른바 통편집한 것입니다. 북한은 남북미 판문점 회동 보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을 23차례 등장시킨 반면 문 대통령은 2번 언급했죠.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회담 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에 대한 태도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을 22차례 언급하며 문 대통령과 악수하고 백두산을 함께 오르는 사진 등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협력을 촉구했죠.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미북 회담이 깨지자 북한은 문 대통령 비판으로 돌아섰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 삽살개 불고기, 삶은 소대가리, 보기 드물게 뻔뻔한 사람, 주제넘은 헛소리 같은 인신공격에 미국과 협상에 남조선 당국을 통할 일은 절대 없으니 참견 말라고 면박을 줬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 협상을 가능케 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는 필요했지만 둘 사이에 직접 회담이 가능할 때는 문재인 정부 효용성이 없고요. 북한은 지난 5월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불과 4시간 전 미사일을 쏘았지만 문 대통령은 큰 위협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죠. 한국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직접적 위협은 되지 않는. 예. 거듭된 무력 도발에도 최근 500만 달러 대북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이 남북 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야입니다. 지금 유엔과 세계 각국은 북한의 ICBM 도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같은 보람을 느끼고 있을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중국 송나라의 수도였던 카이퐁의 옛 관아에 개와 용, 호랑이 머리를 한 작두가 있습니다. 명판관 포청천이 탐관 논리를 응징했다는 바로 그 형벌 도구입니다. 그 포청천을 별명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우리 정치권에도 있죠. 문희상 국회의장입니다. 그는 2014년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되자 당을 해치는 자는 개작두로 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락부락한 외모와 달리 전국을 꿰뚫어보는 안목이 탁월해 겉은 장비, 속은 조조라는 말도 듣습니다. 25년 전부터 봉숭아 학당으로 불린 그의 사무실이 늘 기자들로 붐빈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는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국회의장이 된 뒤에도 대화와 타협을 다짐했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 때 이 소동입니다. 조금만 냉정해 주십시다. 이건 공멸의 정치예요. 상생의 정치가 아니에요. 얘기는 들어줘야 돼요. 최종적인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거예요. 그랬던 문 의장이 내년 예산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항의하자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화장실에서 부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 사회권을 넘긴 뒤 떠나버렸습니다. 지난 4월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는 병원에서 환자복을 입은 채 서류를 결제해 팩스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취임하는 순간 당적을 상실합니다. 정파의 이익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회를 이끌어달라는 취지일 겁니다.
하지만 문 의장은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극심한 정쟁의 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숫자를 앞세운 일방적인 폭주에 국회의장이 굴복해버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걱정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임시국회가 열리고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또다시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른바 4+1의 힘으로 예산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또다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문희상 의장을 쳐다보게 됩니다. 국회가 국회다워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의회주의자입니다. 제 의회 의장 임기 동안 청와대나 정부의 말에 휘둘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제 정치 인생을 몽땅 다 걸겠습니다. 그가 정치 인생을 몽땅 다 걸고 지키겠다고 한 약속, 국회를 국회답게 만들겠다. 이 말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그리고 어떤 국회의장으로 기억될지 이제 곧 판가름 날 겁니다. 12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포청천 의장과 3.6국회였습니다. 바람이 미세먼지를 차츰 밀어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숨통이 좀 트이겠고 파란 하늘도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바람이 많이 강할 것으로 보여서 이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또 바람이 차기 때문에 한파를 함께 몰고 오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10도 이상으로 떨어지겠고요. 한파특보가 내려진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도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강릉이 영하 1도, 청주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1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바람 때문에 한낮에도 상당히 춥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과 전주 6도, 대구는 7도가 되겠습니다. 주말까지 이렇게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으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일 밤부터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